우리는 앞서 인간의 기질적 정신 상태가 과거 경험으로부터 비롯됨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속성을 경험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것은 태어날 때 아예 구조적으로 갖고 나온 것이 있을 것이다. 죄악감이나 공포증 같은 것은 이미 경험적이라는 것이 밝혀진 터이지만 어떤 것들은 유전자에 의한 것도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본능이라고 말한다. 본능이란 결코 습득하는 게 아니다. 팔다리처럼 생명체가 만들어질 때 생긴 것이다. 본능에는 선악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생명체의 특성인 것이다. 예를 들어, 쥐들은 무언가를 갉아놓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본능인 것이다. 쥐는 송곳니가 계속 자라서 자신의 턱을 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갈아내야 하는 것이다. 본능으로 알려진 것은 상당히 많은데, 식욕이나 수면욕, 성욕 등은 아주 일반적인 것이다. 그런데 본능 중에는 상당히 미묘하여 쉽게 파악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잔치를 하거나 파티를 할 때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할까? 이러한 것은 실은 본능과 관계 있는 일이다. 인간에게는 궁거 본능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본능이다. 그것으로 인해 파티 같은 것은 인간에게 원초적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본능으로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이는 밀실공포증 같은 것과는 많이 다르다. 고소공포증은 인간 공통의 본능인 것이다. 아니, 동물 공통의 본능인 것이다. 이는 무서웠던 경험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물론 높은 데서 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경험에 의해 강화될 뿐이지, 원래 고소공포증이란 식욕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갖는 본능인 것이다. 본능의 종류는 상당히 많다. 이들 중에는 언뜻 보기에 괴상해서 특정된 사람에게만 있는 듯 보이는 것도 있다. 그리고 어떤 본능은 사회에서 지탄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마저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도덕관을 고쳐야 할까? 아니면 그 사람의 본능을 제거해야 하는가?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본능의 제거는 가능한가? 가능하다. 고환을 거세당하면 성욕이라는 본능은 확실히 제거된다. 알코올 중독증을 살펴보자. 술을 마시는 것은 본능인가? 아닌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본능이 아니다. 술을 싫어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단 것을 좋아하는 본능은 있는가? 이것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혀에는 단 것에만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있다. 이들은 단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다. 본능이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생체물질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술에 대해서 다시 보자. 미국 사회에서는 알코올 중독은 정신질환으로서 아주 큰 병으로 다스린다. 법에서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재범이 발생했을 때 중죄로 다루고 있다. 심지어는 종신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빠져나올 대책이 있다. 당국은 죄수에게 어떤 종류의 거세를 선택하게 한다. 그것은 뇌 속에 있는 자그마한 생체기관인데 그것을 제거하기로 하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 그 생체기관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으로 알코올 수용체라고 한다. 이 수용체, 즉 생체기관은 간이나 쓸개처럼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장치이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알코올만 받아들이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알코올 외에는 무용지물이다. 알코올 중독은 이 장치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법당국은 이것을 떼어내면 석방해 주겠다는 것이다. 죄는
그 놈에게 있으니까. 이것은 앞서 강간범에게 고환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알코올 중독자 죄인은 거의 모두 수술을 원하는데 수술과 동시에 석방된다. 그리고 그는 술 맛을 전혀 모른다. 먹고 싶지도 않고. 인생이란 재미있다. 기계처럼 본능 장치가 있다니. 어쨌건 본능이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상당히 깊은 영역에 있는 본능을 고찰해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속성에 대해 통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흔한 예를 보자. 남자는 대개 바람을 피우고자 하는데 이것은 본능일까?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열 여자 마다할 남자 없다고. 글쎄, 그럴듯한 말인데 문제는 그것이 남자의 본능인가 아닌가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겠다. 그것은 본능이다. 본능 중에서도 가장 깊은 본능이다. 식욕이나 수면욕 또는 성욕보다도 뿌리 깊은 본능인 것이다. 얼핏 잘 이해가 안 된다. 특히 바람을 안 피우는 사람은 그러한 본능을 부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진실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물학자에 의해 밝혀진 것인데 눈여겨볼 이론인 것이다. 이 이론은 인생이나 사회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것으로 세상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생물 세계를 보자. DNA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체의 뿌리이다. 모든 생명체는 DNA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것은 뇌보다도 생물을 지배하는 힘이 강하다. 생물이란 무엇인가라는 대명제는 결국 DNA라는 것으로 귀결하게 된다. DNA는 멀고 먼 수십억 년 전에 생물체를 만들어냈고 또한 비밀한 명령을 내렸다. 요즘 DNA에 음모라는 말도 있는데 그 음모란 바로 비밀한 명령을 말한다. 그 명령은 신의 명령보다 강한 것으로 은밀하기는 미국 CIA의 명령보다 더 은밀하다. 모든 생물은 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바로 이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 명령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우선 수컷 남자에게 내린 명령을 보자. 그것은 번식하라이다. 다른 말로 종족을 많이 퍼뜨려라이다. 그런데 이 명령은 또한 부수적인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렇다. 즉, 생명체는 첫째, 명령을 이룩하기 위해서 살아라이다. 생물은 왜 존재하는가? 번식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남자의 태도를 보자.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만나 자식을 보았다고 하자. 이때 유전자는 명령한다. 이미 명령을 내려두었다. 명령은 또 다른 여자를 구하라이다. 기르는 것은 둘째 문제이다. 가급적 씨앗을 많이 퍼뜨리라는 것이다.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남자는 이렇게 DNA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남자가 여자를 구하는 방법은 4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4가지 유형은 아주 재미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생의 많은 것을 깨우쳐 준다. 남자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 것은 유명한 생물학자이다. 그는 임시로 이름을 붙였다. 문학형, 공학형, 도박형, 째째형이다. 이 이름을 붙인 생물학자는 남자는 모두 크게 나눠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했는바 이름보다는 내용이 심오하다. 먼저 문학형을 보자. 이 사람은 부인 놔두고 몰래 다른 여자를 구한다. 한 명만 구하는 게 아니다. 구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비도 많이 들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지혜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능력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자를 만나 성교를 해서 임신이 되든 안 되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DNA의 은밀한 명령은 간접적으로 되어 있다. 여자를 많이 만나라이다. 여자를 무작정 많이 만나면 그만큼 종족이 번식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DNA는 그 사람의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지위를 상관하지 않고 무작정 여자를 많이 만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다. 어쨌건 여자를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다. 두 번째, 유형의 남자를 보자. 도박형이다. 이 사람은 여자를 만나는데 비밀로 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물론 여러 명을 만난다. 나중에는 여자끼리 싸움이 난다. 또는 여자가 실망해서 도망간다. 그래도 상관없다. 여자는 또 구하면 되니까. 이런 남자는 흔히 말해서 바람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의리가 없는 사람이다. 여자를 쉽게 버리고 일부러 공개해서 여자 마음을 괴롭힌다. 여자끼리 경쟁해서 한 여자가 떨어져 나가면 또 다른 여자가 등장한다. 최후까지 남을 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애당초 미래는 생각지 않고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남자를 만나는 여자는 불행하다. 남자는 바람을 피울 망정 몰래 피워야 하는 것이다. 그나마 여자를 존중하니까 숨기는 게 아닌가. 도박형 남자는 여자를 낭비하면서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다음, 유형을 보자. 공학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바. 이 남자는 아주 착실한 사람이다. 그러나 무드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남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 늦게 다니지도 않고 직장에서 곧장 집으로 온다. 집에 와서도 쓸고 닦고 열심히 살림에만 신경 쓴다. 여자가 옆에 와서 애교를 부려도 쳐다보지 않는다. 고작 한다는 말이 저리가 바쁘단 말이야이다. 이런 사람은 저축도 하고 집안도 깨끗하고 자식도 잘 자란다. 다만 여자 쪽에서 볼 때 사는 재미가 없다. 이런 남자는 사랑도 아름다움도 없고 놀러 나가는 일도 없다. 이런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란 한낱 살림하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공원을 산책한다거나 외식을 한다거나 함께 애정 영화를 본다거나 또는 여자의 미모에 관심을 둔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 오로지 살림이다. 제기랄 재미도 없다. 여자는 바람을 피운다. 그러다가 도망을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남자의 DNA는 여자가 바람 피우기를 원한다. 여자의 바람을 유도하기 위해 그토록 살림에만 열중했던 것이다. DNA는 참으로 교묘하다. 겉으로는 착실한 남자를 만들어 놓고 그 내면에 숨어서 여자가 바람 피우기만 기다리는 것이다. 여자가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나서 도망가면 새 장가를 든다. 여자가 도망갔으니 할 수 없지 않나.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떳떳해한다. 물론 이 남자는 DNA의 은밀한 명령을 모른다. DNA의 명령은 우리의 가장 깊은 정신 속에 존재한다. 그것은 태어나기 전인 무한히 깊은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행동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는 것이다. 째째형을 보자. 이 남자는 흔히 애처가라고 불린다. 여자에게 아주 잘한다. 이 남자는 바람은 절대 피우지 않는다. 바람은커녕 30분마다 한 번씩 집에 전화를 걸어 부인이 집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부인이 시장에 가면 초조하게 시간을 재며 기다린다. 소위 의처증인데 이런 사람은 애처가의 일종인 것이다. 단지 지나치게 부인을 사랑하는 게 문제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지겹다. 사랑도 좋지만
자유가 없는 것이다. 마침내 여자는 도망을 간다. 남자는 슬퍼하며 찾아다닌다. 그리고는 지쳐서 포기하고 다른 여자를 구한다. 남자의 이런 방식은 DNA가 알려준 방법이다. 물론 표면의식은 그 내용을 모른다. DNA의 명령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 내려진 명령인 것이다. 의처증이 있는 남자는 그 때문에 부인을 잃어버리지만 새 여자를 얻을 수 있으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이상에서 네 종류의 남자를 살펴봤다. 이들은 각자의 독특한 방법으로 여자를 얻는다. 어떤 사람은 은밀하고 어떤 사람은 비겁하다. 또 어떤 사람은 성실하거나 째째하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 여자를 구하는 것이다. 새 여자를 구하려는 행동은 수컷의 가장 은밀하고도 중요한 심리이다. 남자는 오로지 여자를 많이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본인이 아무리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소용없다. 생물학자들은 이미 우리의 몸 깊숙한 곳에 그러한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마치 스스로가 선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DNA의 명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인간은 영혼이란 것이 있어서 DNA의 명령에 대항할 수는 있다. 그러나 DNA는 너무나 강한 존재이다. 필자는 지금 글을 쓰고 있거니와 이것도 DNA의 명령이다. 그것은 미미라고 하거니와 이 명령은 아는 것을 널리 퍼뜨려라라는 것이다. 너무 깊은 얘기는 그만두고 다시 DNA의 명령을 보자. 이번에는 남자의 어머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는 어떤 본능이 있을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잘 알려져 있는 현상이다. 이는 흔히 시어머니의 질투심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은 그게 아니다. 생물학자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본능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먼저 남녀가 맞선을 볼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자. 이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상봉한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신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한다. 참 좋은 시어머니야. 저런 곳이라면 시집가도 되겠어 라고. DNA의 명령을 받은 시어머니는 신통력을 발휘하여 신부에게 잘 보인다. 같은 여자끼리니까 어떻게 해야 호감을 주는지 잘 알고 있다. 신부는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시어머니의 행동은 오로지 아들에게 여자를 얻어주기 위한 것이다. 아들과 시어머니는 동업자이고 동지이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통해 자신의 종족을 번식시키지 않는가. 이는 DNA의 명령인 것이다. 물론 시어머니 자신은 그것을 모른다. 신부를 보면 그저 좋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것이다.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제2단계 DNA 명령이 들어있다. 이제 이것이 작동한다. 아들과 신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이다. 부부가 시어머니에게 첫 인사를 하는 순간부터 웬일인지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빠져 있다. 몸이 아프다든지 핑계를 대면서 신부와 화합할 자리를 일부러 피한다. 그 다음부터는 공연히 짜증을 내면서 사사건건 며느리를 핍박하는 것이다. 누구나 겪어보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세계의 모든 며느리가 겪는 일이다. 시어머니는 왜 이럴까? 속셈은 간단하다.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니 아들의 씨앗은 신부에게 이미 뿌려졌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신부를 내쫓아야 한다. 다른 여자를 구해줘서 아들이 또다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DNA의 명령은 이토록 교묘하고 잔인하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남자는 바람을 피워도 좋은가 이다. 또는 일부 다처제는 옳은가 이다. 우리의 본능은 일부 다처제를 선호하고 있다. 사실 선호 정도가 아니다. 일부 다처 또는 바람을 피우는 일은 수컷 생물의 의무인 것이다. DNA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DNA의 명령은 자연계에서 가장 필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을 못 피우는 놈은 나쁜 놈이라는 것이다. 신화를 보면 신중신인 제우스도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다. 이는 바람 피우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바람을 못 피우는 남자는 멋도 없고 용기도 없고 융통성도 없다. 착한 남자는 바람 피울 줄 아는 남자이다. 그렇다면 여자 입장에서 보자. 여자도 DNA의 명령을 받고 있거니와 그것의 실행이 여자의 정의일 것이다. 그 명령은 이렇다. 즉, 남자로 하여금 절대 바람 피우지 못하게 하라. 여자는 씨를 받아서 그것을 기르는 것이 지상명제이기 때문에 남자가 도망가면 아이를 기르는데 지장이 생긴다. 그래서 여자는 어떤 방법을 쓰든 남자를 잡아놓아야 한다. 그것이 여자의 정의인 것이다. 그런 뜻에서 질투라는 것은 여자의 본능이며 또한 정의인 것이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 DNA는 남자에게는 많은 여자를 거느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반대로 여자에게는 한 놈만을 결사적으로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두 명령은 서로 모순이다. 그렇다면 어느 명령이 더 옳은가? 더 옳은 것은 없다. 둘 다 가치 있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생물은 많이 번식될 수 있고 또한 잘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다. 요점을 말하면 남자는 많은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한 남자만 원한다. 그렇다면 누가 우선권이 있는가? 그런 것은 없다. 능력껏 해나가면 그만이다. 종교이든 철학이든 남녀 한쪽 편을 손들어 줄 수 없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해 둘 것이 있다. 남자는 바람을 피워야 하고 못 피우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한 남자를 꼭꼭 잡아야지. 이 남자, 저 남자 욕심내는 여자는 나쁜 사람인 것이다. 종합하면 이렇다. 남자는 몰래 바람을 피워라. 여자는 그것을 못하게 감독하고 또한 애교를 부려라. 이는 본능이며 의무이다. 본능의 선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그것을 실행하고자 할 뿐이다. 다만 우리는 자유스러운 영혼의 힘으로 본능을 자제하는 일이 가능하다.